왜 나이가 들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가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해가지고 뼈가 좀 상한 부분이 생기면은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녹이는 세포들이 와서 그 상한 데를 이렇게 싹 흡수해주고 없어졌으니까 또 조골세포가 와서 그 빈틈을 또 다시 이렇게 시멘트질 하듯이 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상성을 잘 유지를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부술 때는 한 달이면 부수지만 세우려면 3년이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뼈도 어느 한 일부분이 망가져가지고 그 뼈를 없애는 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 부분을 메꾸려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결국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서부터는 조금씩 그 채워지는 양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골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그 클라이맥스한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라는 그냥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경계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부터 느슨하게 달리던 파골세포의 기능이 확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여성 호르몬은 파골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억압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파골세포가 크게 기지개를 뀌게 되죠. 파골세포가 여러 군데서 활성화가 되면은 결국은 그걸 메꾸러 가는 조골세포가 상대적으로 딸리거든요. 딸리다 보니까는 다 못 메꿔주게 되고 다 못 메꾸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가 지속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국은 서서히 노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여성에 비해서 그런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은 적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이가 70, 80대다 보면은 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의 우리가 활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성 골다공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남성에 비해서 훨씬 골다공증이 많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폐경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도 있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기 때 남자애들한테는 여성한테 없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근력을 키우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근력을 키우다 보니까는 뼈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뼈는 본능적으로 그 하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굵어지게 됩니다.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비록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2차 성호르몬이 나오면서부터 훨씬 더 두꺼워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골량을 많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같은 그런 폐경 후 골다공증과 같은 그런 중요한 크라이시스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지면서 70대, 80대까지 어느 정도 여성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부러지는 환자를 보면은 되게 여성의 경우가 3배 내지 5배가 많은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뼈가 남녀를 비교했을 때 여성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뼈라는 거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건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다칩니다. 잘 넘어지기도 하고 낙상도 잘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건 근육이 약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년에 가면 여성이 좀 잘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 때 배운 겁니다만은 여성은 골반에서 산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골반이 큽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골반 쪽에 있는 고관절을 많이 다치는 거는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 아니냐. 오래 살기 때문에 뼈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골반이 크니까 잘 넘어지고 뭐 기타 등등 하니까 아무래도 여성에서 훨씬 더 뼈가 잘 부러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젊었을 때부터 뼈 관리를 잘 해야만이 동등하게 해로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미리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혈압은 우리가 매일 혈압을 재볼 줄 아니까는 이거 높네, 낮네 얘기할 수 있고, 당뇨의 경우에도 우리가 워낙 피검사를 자주 하니까 혈당이 높네, 낮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높다면은 뭐 매일 검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손쉽거든요. 근데 뼈는 살살 빠져나가니까 모르고 그냥 지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어느 순간 별일도 아닌데 다쳤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뼈가 뭐 좀 부러졌다 하면은 그냥 당황하게 되거든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골절은 아무래도 척추골절이 제일 많습니다, 빈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요 빳빳했던 허리가 약간 이렇게 둥근 허리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키가 확 낮아졌다든지. 처녀 때는 1m 65였는데 지금 63도 안 돼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디스크 높이가 낮아서 그런 거고, 우리 폐경후 골다공증 때문에 압박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키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 본인도 잘 모르지만 사진 찍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한 3분의 1은 된다고 그래요. 엉덩바닥을 뛰고 나서 갑자기 뭐 등짝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했다. 그게 전형적인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에서의 대표적인 척추골절이 되겠습니다. 요 딱딱한 뼈 속에 있는 뼈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딱딱한 뼈처럼 보이는데 이 전체가 다 딱딱한 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딱딱한 뼈를 없애면은 이렇게 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뼈가 그 안에 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상적인 뼈입니다. 좀 눌러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비해서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던 소주골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기둥뼈라는 뜻으로 소주골인데, 소주골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눌렀을 때 이 버티지 못하고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압박골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직력에 못 견디고 이렇게 밀리거나 짜부러지거나.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키가 낮아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찌그러지는 거를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다치기 때문에 앞쪽이 팍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남성의 경우에는 70세가 돼야지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단,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뼈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분비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사소한 일에 뭐 뼈가 부러졌다라든지, 그래서 골다공증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든지, 갑상선병, 그 다음에 당뇨가 심하다든지, 또 뼈를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드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조건이 있을 적에는 그 연령을 구애받지는 않지만은 보통은 여자는 65세, 남자는 70세의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경우에 50세 폐경을 전후해서 한 번 정도 찍어서 내가 과연 높은 축에 속하는지 낮은 축에 속하는지 한 번 정도는 보험이 안 되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를 권장하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낮은 그룹에 속한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떨어지지 않게 버티는, 유지해주는 그런 노력이 딴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덱사라고 불리는 이중 방사선 그 에너지 측정법인데요. 그러니까 척추하고 골반하고 거기서 측정을 해서,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사회의 젊은 사람들의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통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거든요. 얼마만한 그런 그 표준 편차만큼 격차가 나는지를 가지고 골다공증을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하면 일단 정상으로 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에는 골감소증이라고 부르고,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은 보통 지금 설명한
속해 있는 군의 젊은 사람들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뼈를 만들어내는 약을 먼저 권하는 그런 처방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골다공증 치료는 65세가 지나서 이렇게 폐경후 골다공증에서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골흡수 억제제의 처방에 줄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효율적인 그런 처방을 받고 싶다. 그런 쪽에는 뼈를 만들어내는 처방을 먼저 권하는 게 요새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골흡수 억제제는 그동안에 아주 과거 한 15년 정도 굉장히 센세셔널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알란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 이러한 특수한 약제들이 많이 팔렸었는데 한 3, 4년 동안은 아주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었는데 이거를 한 5년, 10년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 뼈에 살짝 금이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오래된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파골세포가 그런 망가진 부위 아니면 필요 없는 부위를 가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뼈로 갈아치게 되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폐경후 골다공증에는 그런 기능하는 파골세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을 억눌렀단 말이에요. 억누른 상태에서는 뼈 속에 있는 필요 없는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없어져야 할 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건물을 기둥을 이렇게 잘 세워서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이 삭으면 어떻게 돼요? 꺾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흡수 억제제를 몇 년 동안 먹었더니 두 개의 커다란 그런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골괴사인데 턱뼈괴사. 우리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하잖아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발치를 해야 되죠. 발치하고 나면은 거기 이제 구멍이 남는데 그 구멍이 안 메꿔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밑에 있던 뼈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발치를 안 해도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그 볼수염처럼 이렇게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런 턱뼈 괴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비전형 대퇴골 골절이라 해가지고 요 허벅지뼈에 금이 가서 부러지는 거죠. 병원에 와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먹다가 좀 잠깐 쉬었다가 6개월 후에 또 오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덜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충실도가 높게 그 약을 꼬박꼬박 먹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약에 의한 누적된 그런 독성이라고 그럴까? 그게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물론 당연히 알면은 쓰지를 않았겠죠. 그렇게. 그래서 요새는 경구제로 그렇게 먹을 때는 꼭 5년째 되었을 때 이 사람한테 계속 이 약을 계속 써야 되겠는지 한번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투약하라. 그다음에 같은 약인데도 주사제가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가 이반드로네이트하고 조레드로네이트라는 그런 주사제가 있는데 그거는 3년을 쓰고 나면은 과연 꼭 써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이 다급한가 생각해보고 잠시 쉬었다 가라. 아까 설명한 대로 너무 충실도가 높게 오래 있으면은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에 휴지기를 좀 갖는 거죠. 그게 파골세포를 좀 억누르면서 치료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원칙이 되는데 근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은 그렇게 해서 15년 전서부터 20년 전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 암진이라는 회사에서 그 데노스마브 프로리알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 약은 휴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약은 면역학적 개념의 약이어가지고
끊으면은 그 약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누적된 효과가 없어요. 뼛속에 누적된 효과가 없으니까 좋긴 한데 민중 봉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건데 10년 동안 얘를 계속 억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맞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쫙 깔려있던 민초들이 쫙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리아를 오랫동안 쓰면 쓸수록 절대로 한꺼번에 끊지 마라. 한꺼번에 끊으면 완전 전신에서 파골세포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억눌린 그 안가품을 하게 돼가지고 허리에 여러 마디가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졸렌드로네이트를 1년 내지 2년을 추가로 좀 써서 그런 한꺼번에 팍 빠져나가는 거를 좀 억압시켜줘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골세포를 자극하는 약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유사하게 생긴 건데요. 그 자연적인 그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적인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주사를 맞습니다. 그게 좀 불편한데 매일 주사를 맞다 보니까 그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환자가 배워야 돼요. 배에다 찌르든 아니면 허벅지에다 찌르든 하는데 이 약을 쓰면은 딱딱한 뼈보다는 소주골, 해면골이라고 부르는 뼈가 굉장히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골절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특효약이 되겠어요. 근데 보통 이 약은 1년 반에서 2년을 쓰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2년 맞으면 지쳐서 못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급할 때 6개월 정도는 꼭 맞으십시오라고 설명을 하고 또 1년까지 끊는 게 보통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골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부갑상선 호르몬을 주사하게 되면은 다른 데보다도 특히 척추의 그 골량이 증가해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로모조주마브라는 겁니다. 로모조주마브는 이제 학명이고 이베니티가 상품명인데 로모조주마브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크레로스틴이라는 것을 잡아먹는 또 그런 면역학적 기능의 그런 약을 개발해서 조골세포를 누르는 것을 막으니까 번창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이것도 배에다 주사를 맞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맞으니까 대부분은 병원에 와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으면은 훨씬 더 뼈가 잘 생기고 로모조주마브의 특징은 뼈를 잘 만들면서 파골세포도 살짝 억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부갑상선 호르몬은 그 조골세포의 기능을 잘 올리는데 덩달아서 파골세포도 살짝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 로모조주마브는 이중 효과가 있어서 만드는 녀석은 더 많이 만들어내고 파골세포는 또 눌러주고 하니까 요 만들어내는 폭이 큽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심각하게 좀 뼈가 모자라는 사람한테는 이베니트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처방을 내리는데 이 약의 특징은 딱 1년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12번 주사 놓는 거죠. 이거 1년 놓고 나면은 막 열심히 달려주면 쉬게 해주고 1년 있다 쉰 다음에 또 날 수는 있지만 이걸 계속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뭐 관절이 아프다 하면은 스테로이드 맞아서 뭐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는 그 뭐 신비의 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절에 맞지 않고 먹는 천식 때 많이 먹잖아요. 그다음에 피부병 있을 때 스테로이드 먹고 이 스테로이드는 뼈의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내장 기관에서 칼슘 흡수를 억제하죠. 조골세포를 콱 눌러버리죠. 소변에서 칼슘 많이 나가게끔 도와주죠. 그러니까 뼈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애가 스테로이드예요. 골이 생기고 빠지고의 그런 자연적인 흐름하고 다른 인위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그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몸 안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생기는 게 쿠신병이라면은 지금 스테로이드 얘기하는 거는
나의 몸에 어딘가가 안 좋아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스테로이드인데 결국은 몸 안에 들어가서는 같은 효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뼈가 많이 약해지고 재료가 잘 흡수가 안 되고 재료가 많이 빠져나가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상하게 하고 그러면은 뼈가 감당을 못하죠. 그것 때문에 잘 부러지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인한 골다공증은 2차성 골다공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은 대퇴골 경부에 발생하는 경부골절하고 대전자하고 소전자 사이에서 부러지는 전자간 골절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요 공 모양의 골투가 있고 골투 밑이 부러지는 경부골절. 뼈의 몸통에서 요 골투로 올라가는 그 핏줄이 요 표면으로 지나갑니다. 내회전동맥 이런 혈관이 요 관절 안에서 골투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 골투가 경부골절에서 부러져서 이게 어긋났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인공관절로 대체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좀 금방 갔다 하면은 나사를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간 골절이라고 하죠. 전자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해부학적으로 대전자, 여기가 소전자거든요. 그래서 대전자하고 소전자 간에 부러졌다 해서 전자간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자간 골절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큰 새기둥을 박아가지고 뼈와 뼈 사이를 나사로 고정해 주는 게 그 전자간 골절입니다. 전자간 골절하고 경부골절하고 비율은 대개 한 1대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모르고 꼭 엑스레이를 찍어야만이 갈아 낄 건지 바로 잡아서 나사를 박을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긴 못을 박을 건지 위치에 따라서 어긋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경부골절은 좀 나은데요. 전자간 골절은 정말 아픕니다. 큰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경부골절보다는 전자간 골절 훨씬 아픈 것 같아요. 피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출혈도 심하니까 이게 띵띵 붓기도 빨리 띵띵. 고관절 골절 중에서 경부골절은 그렇게 띵띵 붓지 않아요. 아프긴 하더라도. 근데 전자간 골절은 벌써 이게 부어오르고 벌써 푸릇푸릇해지고 아프고 하면은 그냥 겁부터 나죠. 네.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는 거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관절 골절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아주 젊은 총각이 사고가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꼼짝 않고 한 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쫙 빠지고 뼈도 빠지거든요. 근데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또 회복하기가 좀 쉽죠. 근데 할머니들인 경우에는 수술했는데 결과가 나쁘면은 못 움직이고 한 달 정도 누워 있으면 소위 말해서 노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옵니다. 다리는 부러지면 자기 몸무게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속된 말로 뼈가 빠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85세가 넘으면은 뭐 심장이니 폐니 뭐 어디든지 정상인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마취하고 회복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수술한 게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회복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술을 피해가면서 회복시키려니까 이제 서로 실랑이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 걸으면 안 돼요. 뭐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뭐 이제 나 집에 갈래. 뭐 그러면 아예 좀 더 계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3에서 5%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 손망이 생긴 사람은 재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할머니 이쪽 발은 이렇게 디뎌야 돼요. 팔은 이렇게 쓰세요. 뭐
가르쳐드려서 그냥 그걸 따라 해야지 수술한 게 안 망가지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사람한테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치매도 마찬가지고 선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치매하고 선망하고 좀 다른데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는 똑같지만은 요 선망은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만진다. 모르는 장소에 와 있다. 그리고 너무 아프다. 여러 가지 약을 썼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망을 조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가 대부분은 좀 서서히 좋아지긴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대개 한 일주일 정도 병실에서 선망 때문에 고생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회복한다 그럴까요? 근데 선망은 독하게 오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딸이 병실에 와가지고 엄마 하면 너 누구냐? 그러면 이제 딸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쳐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딸도 못 알아본다. 그러면 이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그런 선망은 오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항상 심하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는 많아도 그렇게 아주 심한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부러진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재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부골절이 있어가지고 인공관절을 꼈다면 통증만 없어지면은 2, 3일 내로 환자 이렇게 세우고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치매 환자들은 선망 환자들은 적극 재활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리를 다치고 나면은 워커를 써야 되거든요. 워커를 쓰면서 다친 다리에 들어가는 힘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 요령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나 선망이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될 것 같고 나사를 박았다고 가정하면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로 잘못 디디면 수술하는 게 망가지니까. 나사를 박은 사람들은 또 일주일 안으로 걷기는 시작하니까는 걷는 요령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간 골절인 경우에는 금속 나사가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사흘째부터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의사의 욕심이고 환자가 많이 아파하니까 아픈 정도를 봐가면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그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환자들마다 너무 틀려요. 사흘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이 돼야 걷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단 걷기 전에 일단 이렇게 세우는 작업부터 하니까 재활을 시작하는 거는 사흘째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서부터 고령의 환자가 다치고 나면은 뭐 저 연세에 무슨 수술을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워낙 그 마취 기술도 좋고 정형외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도 좋아져가지고 100세 넘는 그 할머니들도 종종 수술 받고 연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내과적인 이유 때문에 좀 마취과에서 좀 꺼리는 환자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너무 내장기 상태가 나빠서 수술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면 보호자들도 정말 그러겠네요라고 만약에 수술을 포기한다면은 내과적으로 좀 수술이 어렵겠다고 생각한 고관절 환자들이 얼만큼 생존할 수 있겠는가를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례지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게 38광땡으로 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3개월 만에 80%가 돌아간다고. 그래서 내과적인 이유로 수술이 어렵다고 생각한 환자는 3개월 안에 80%가 돌아간다. 그래서 38광땡 덕택에 저는 평생 안 잊어버리고 이 수치를 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38광땡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3개월 만에 80%가 돌아가시니까 일반적으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합니다.
떠보면서 지난달에는 100세 할머니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셨어요. 인명은 제천이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이 수술 방법이 굉장히 그 환자한테 그런 외상이 덜 가게끔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대표적인 게 내시경이죠. 뭐 무릎이라든지 그 뭐 어깨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관절 수술도 그런 개념에서 옛날에는 뭐 한 뼘, 두 뼘씩 째고서 뭐 수술하고 했는데, 요새는 가능하면 한 5cm 안에는 조금 째고서 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개발하니까 환자한테 미치는 데미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은 많이 권장하고, 아까 설명한 대로 마취 기술도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막 그런 면에서 생존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병원 내에서의 사망률은 어느 정도 좀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누워 계시는 우리 96세 할머니 같은 경우로 얘기를 든다면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쪄가지고 이번은 왼쪽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골반은 되게 이렇게 큰 사진판으로 양쪽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른쪽도 부러져서 수술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할머니 이건 언제 다친 거예요? 이건 11년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건강해서 그런지 11년 전에 다쳤는데 또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65세 이상의 환자가 고관절 골절을 당했을 때 1년 사망률이 몇 퍼센트냐 얘기할 때 대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1년을 못 넘기는 거죠. 근데 이게 85세가 되면 이 확률이 45%가 돼요. 96세 할머니가 11년 전에 다쳤으니까 85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확률이 거의 한 45% 되는데, 살아남으셔가지고 반대편 또 보였어요. 수술하기 전에 가슴 사진 찍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관 내 삽관을 해가지고 이 폐에다가 이렇게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마취를. 그러면 이 어깨 끝자락에 살짝 보이거든요. 이쪽은 부러져가지고 인공관절했고, 이쪽은 부러져서 뼈가 삐뚤어지게 붙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지 중에 한 지만 남아 있었는데 한 지를 이번에 마저 부러뜨린 거죠. 그런데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골다공증 치료를 안 하셨더라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척추를 찍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여러 마디가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걸 봐서 골다공증 골절의 그 하이라이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골다공증성 골절의 그 4대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손목, 그다음에 어깨뼈, 척추뼈, 그다음에 요 골반뼈. 그래서 4군데 중에서 3군데를 그것도 양쪽으로 세트로 갖고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할머니가 신장 기능이 좋아요. 콩팥이라는 게 이렇게 잘 표시가 안 되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면은 이 콩팥 기능이 한 반 정도밖에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그 더디고 힘들어하는데, 이 할머니는 콩팥 기능만큼은 정상이라고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놀랄 정도로 아야 나 집에 갈래 뭐 그래서 할머니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좀 재활 좀 충분히 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연령대로 봤을 때는 손목이 제일 빠르거든요. 뭐 그 손목을 다친 정도면 할머니들보다는 좀 이렇게 할머니로 넘어가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손목이 많이 다치는데, 요거는 그래도 60대 전에 많이 다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골절이 많이 부러지고, 그리고 고관절은 대개 한 65세 지나가는 그런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다치게 되는데,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좀 문제는 척추는 한 마디 부러지면, 마디라는 게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는 서로 나눠 갖는다는 느낌의 마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면은
그 옆에 있는 녀석이 싱겁잖아요. 그럼 아유 나도 못 견뎌 하고 줄줄이 이렇게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에서 척추의 압박 골절은 뭐가 나쁘냐? 한 마디가 상하면 옆에 있는 애도 힘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녀석까지 상하게 되고, 그러면 척추 골절도 나름대로 사망률이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은 군에 비해서 꽤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에서 하이라이트는 역시 고관절 골절인데요. 학회에서 얘기하는 정의도 있어요.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관절 골절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치료 실패율도 높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체조를 많이 시킨다든지 비타민 D를 많이 복용시켜가지고 근력을 유지한다든지, 구청이나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좀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그냥 혼자 사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독거 노인들이 제일 불쌍하고 119에 실려올 확률이 많은 그런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목뼈가 부러졌는데 모르고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환자를 이동할 때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119가 오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내 칼라부터 씌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목뼈가 상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목뼈가 상했다는 전제하에 치료하라가 이게 그 응급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리뼈가 부러진 거, 허벅지뼈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성 골절인 경우에는 그런 할머니를 이렇게 들쳐맸다, 예를 들어서 안았다 들쳐맸다 해도 아파서 그렇지 그게 결정적으로 큰 응급 상황이라고 할까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은 이게 벌써 다리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잡으려고 손만 대도 하기 때문에 뭐 스트레처 카로 이렇게 전체를 들어 올려서 두세 명이서 옮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환자를 뭐 이게 부축해서 올린다든지 걸려본다든지, 물론 금방 간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 거는 부러져서 어긋난 뼈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꼼짝 못합니다. 낙상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사실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구청에서 민첩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런 낙상 방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서치를 하면은 뭐 구청이나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비타민 D를 하루에 800 인터내셔널 유닛을 먹는 그룹은 근력이 잘 유지가 돼서 낙상률이 반으로 떨어지더라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비타민 D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민첩성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국민 체조도 좋으니까 꾸준히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추천하는 의사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다른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일 먹는 거를 권합니다. 스타디상에서는 800의 IU 이상을 먹어야지 낙상 예방 효과도 있고 뼈 보호 효과도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800 IU 이상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 IU를 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 비타민 D가 이 일부 직장암 같은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좀 고용량으로 매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비타민 D의 그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잘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슘이 좀 부족한 음식을 먹을 때 칼슘이 잘 체내로 들어오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타민 D를 먹으면서 그 칼슘이 몸 안으로 잘 들어오게끔 도와주는 거고, 세포의 성숙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면역계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몇몇 피부병도 좀 치료해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먹는 걸 권장을 하는데,
칼슘, 비타민 D가 조금 위장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칼슘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30만 단위를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도록 이렇게 권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는 3개월에 한 번 30만 단위. 먹는 약은 하루에 최소 800 IU를 매일 먹기. 그게 그 처방의 그 구분입니다.